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외교 안보 분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현실적이었어요. 비핵화는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핵 포기하겠느냐? 현실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실용주의적 접근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부터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마침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핵심은 우리가 비핵화하는 것이 제일 이제 좋은데 그건 이상적인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핵무기 포기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가되 그리고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없앨 것이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해서 이상만 쫓다가는 그 결과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만 늘어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실용적인 접근, 즉 현실 인정하고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김 시장님 말씀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건 이상인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 안정화가.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바이든 정권에서 단 한 차례 회동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도 단 한 차례 북미, 남북 또 사자든 육자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와중에도 북핵 무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의 저주라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적인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안정화에 주력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진실, 불편한 현실을 인정한 실용적 접근이다, 현실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가자. 그래서 로드맵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핵 군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축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3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이제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군축일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핵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3단계 해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하고 핵군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축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조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솔트 조약이라든지 지금 이제 2026년 2월부로 곧 이제 폐기가 될 것으로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아주 곤란한 위치에 오게 될 텐데 핵무기 감축 조약 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줄이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 군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양적인 수량의 감축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걸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게 축소나 군축이라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축소나 감축은 물질적으로 양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는 비핵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간다. 그래서 N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서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나온다. 즉 북한의 핵물질 생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의 생산 능력을 최고 지도자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건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정보, 미국 정보 모든 걸 다 이제 종합을 해서 한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만드느냐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차 살 거야.
차 살 돈 있어 하고 똑같거든. 왜냐하면 차가 경찰 수도 있고 람보르기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핵물질을 어떤 무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 개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고농축우라늄탄이 그때 HU 고농축우라늄 64kg 들어갔거든요. 예.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은 플루토늄이 6.2kg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늄탄, 고농축우라늄탄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저게 이제 화산 30이라고 핵탄두인데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한 2kg 내에 고농축우라늄 한 20kg 정도. 이렇게 계산할 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10개, 20개가.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미 10개, 20개 정도 매년 현재도 100에서 한 150개 핵탄두를 가진 걸로 추정이 되고 요게 2030년이면은 한 250개, 2040년은 400개로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언급에서 한 20개, 최대 20개 정도 늘어난다는 수치가 일단 확인이 된 거고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 게 최급선무인 거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무한정 핵무기를 늘리게 되면 유지 보수 운영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트럼프 계획에 의하면 향후 2035년까지 1년에 950억 달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네.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양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북한의 부담도 커진다. 사실 협상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10개, 2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제 핵무기는 지금 조 박사님 잘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보면은 플루토늄탄하고 우라늄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험용 경수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 대충 5메가와트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한 5에서 7kg 정도 생산이 되고 실험용 경수로 같은 경우는 15에서 20kg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1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정도 양이면은 4개 내지 6개 정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라늄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영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선에도 있고 또 어디에 더 있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0에서 230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1년에 8기에서 10기 정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합하면은 대충 12기에서 16기가 되잖아요. 네. 1년에 12기에서 16기인데 10년만 하면 160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10기에서 20기 정도 1년에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무인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보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좀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무인기 민간에 지금 뭐 심시 않게 보거든요. 그런데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인기를 지금 접경 지역에서 네. 민감한 지역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9월, 그다음에 4월, 1월 4일, 그다음에 지금 스스로 이제 자기가 보냈다고 한 민간에 따르면 3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무인기가 지금 외환 사태,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긴장이 야기가 됐고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보낸 거거든요. 네. 방사능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성강 아니 강물 방사능 측정을 상공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무모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였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이 민간 상황에. 그리고 보면 북한이 주장한 게 지금 2차례잖아요. 네. 사실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철저한 조사와 처벌 책임이 뒤따를 것 같고 그러면 저 상황 뭐 김여정 부부장이 뭐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죠. 설명하면 되는 거고 뭐 일각에서 나오는 사과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때 유감을 표명한 건 그건 북한 당국이 한 거였어요. 민간이 한 거거든요. 민간이 한 것까지 또 북한은 과거에 무인기 보낸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그다음에 적절한 처벌, 그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면 설명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무인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전반적인 것은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걸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드론이 이제 미래 전쟁을 좌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말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어찌됐든 뭐 북한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무인기 2대 얘기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스스로 신고한 사람 얘기하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3번에 걸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보냈는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똑같은 기종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이제 북한 지역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이번에 막 군경 합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책임의 문제를 따진다는 것도 뭐 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갔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발견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첨단 이런 레이더들이 필요할 텐데 지난번에 안규백 장관께서도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뭐 천문학적인 이제 다 그걸 하려면은 이제 국방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드론이 미래 전쟁의 이제 핵심적인 주체가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것들이 혹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옛날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사이버전을 벌이고 그럴 때 우리 국방부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댓글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횡행화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드론 문제 때문에 이것이 군에 완전히 오히려 군의 드론에 대한 어떤 운용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축시킬까 봐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물론 이제 안규백 장관께서 50만 드론 병력을 양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해 나가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군이 드론을 더 활용을 하고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고 도입을 하고 운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스메이커 얘기를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즉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부분이 과연 성사될 것이냐, 그리고 성사된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편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이 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지만 설명한다고 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 지금 뭐 비전향 장기수 보내겠다. 그 다음에 표류해온 북한 어민 송환하겠다. 그 어떤 것에도 답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김 위원장이 이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네. 철두철미 주적, 통일 대상도 아니고 민족 개념도 폐기하겠다. 이 이후로는 지금 북한이 우리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기구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전부나 조평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응 체계가 지금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아마 속셈은 외교부가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제 북한의 외무성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인내를 하고 아무리 양보를 해도 북한이 우리와 먼저 대화하고
북핵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제가 보기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페이스메이커죠. 그러니까 돌파구는 당신들이 일단 해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김 위원장도 지난해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이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핵 문제만 얘기 안 하면 이게 이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핵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면 올 4월 달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양측 다 그 시점을 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4월 올 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 만날 생각을 가지고 올 거고 북한도 그 시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반반 정도 확률로 저는 한 4월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가능성과 함께 그럼 만나면 정말 뭔가 돌파가 생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지만 큰 소득은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예,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사실상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못 만나고 가면서 좀 섭섭함을 드러내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로 오기는 힘들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은 이제 올 4월 달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만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을 이제 북경으로 불러들어서 그때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제 내피셜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면 미, 중, 북 이렇게 삼자회담을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삼자회담을 하게 되면 한국이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 못해 이제 사자회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 시진핑 주석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삼자회담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만일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 정상회담이 있으면 미국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 그러면은 중국에 다 불러 들어가지고 북한은 중국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하고 한국하고도 하고 같이 만나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김정은이가 살릴 수 있을 건지 못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2기 취임 1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가장 큰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 천문학적 자금을 끌어들였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아예 참여가 된 거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걱정이죠. 왜냐하면 알래스카 이 가스전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투자 금액을 자기가 유치했고 그건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용처를 내가 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한미 팩트 시트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그러니까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이 알래스카 가스전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지금 자기의 주요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국익이 있고 또 회수 가능성 이걸 봐야 되니까 팩트 시트에 나온 대로 일단 철저하게 우리로서는 상업성을 검토하고 그 기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위에 끌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연합을 향해서도 경고 수위를 올렸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은? 미국과 유럽하고의 문제는 지금 그린란드 문제가 이제 제일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 문제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과 이제 미국 사이의 갈등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 14일 날이죠. 14일 날 미국하고 덴마크하고 그린란드 외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는데 1시간 만에 결렬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5일 날 덴마크가 주관이 돼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8개국으로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북극의 인내 작전 그것을 이제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나 관세 부과하겠다. 8개 국가에 대해서 2월 1일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도 이것이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6월 1일부로 추가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은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대로 그러면은 우리도 적각 보복으로 들어가겠다. 네. 6월 1일부로 10%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원래는 이제 해방이 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럽연합도 이게 회담이 결렬이 됐을 경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어떻게 여기 보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고민한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930억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계획해 놓는데 이것이 언제부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게 그대로 가게 되면 6개월을 연기를 해놨으니까 2월 7일부로 발효가 돼요. 네. 그러면은 2월 1일하고 2월 7일하고 한 일주일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930억 불 들어가는 게 미국산 자동차, 미국산 항공기, 무슨 술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일에 미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더 가한다라고 하면 네. 바주카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되는데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연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연설의 내용이 어떨지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수없는 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포럼들이 계획이 돼 있어요. 회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네.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더 이제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등이 갈 건지 조금 봉합되는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보스 포럼에 오늘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 얘기 나옵니까? 뭐 들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잘했다. 네. 그다음에 유엔이나 국제국이 필요 없다. 그린란드는 내가 가져간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그린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쳐가고 있다. 왜냐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그린란드 총리가 그랬거든요. 미국의 군사력 침공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동맹이 동맹을 공격을 하고 32개국 집단방위 체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서 사실 무력 그 침공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보스 포럼에 얘기를 해도 공감되는 국내에서 얻기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봉합되든 간에 이 상처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 불씨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예. 지금 제일 또 긴장하는 나라가 캐나다잖아요.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그 사진에 캐나다도 성적으로 덮여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캐나다까지 또 손을 뻗칩니까? 그래서 그 캐나다 카니 총리가 그 한 발언이 저는 참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내가 식탁에 앉아 있지 않으면 나는 메뉴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크게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메뉴판에 메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중견국들이 단계를 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이 캐나다를 51번째 주, 51번째 주로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웨스트 헤미스피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캐나다하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될 텐데 오죽하면 그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캐나다 총리가 며칠 전에 중국을 찾아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캐나다까지 뻗칠 것이다 손을. 그린란드도 못 버팁니다. 캐나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대담이라는 게 불가능한 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맹이 동맹을 가져간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 출신이니까 네. 조금 심한 말로 그냥 일단 후려치고 적정하게 가격을 받겠다 이런 셈법인데 그거는 경제고요. 국제 정치는 명분도 있고 정당성도 있고 신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든 캐나다든 트럼프 뜻대로는 될 수는 없다. 유럽을 너무 코너로 몰았기 때문에 네. 유럽도 정면 충돌하는 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